네, 저희가 분명히 공지할 때는 바이 위클리라고 했는데 지금 3월부터 계속 매주 행사라서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지금 연속으로 계속 거의 한 달 넘게 와주시고 있는 11분의 참가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그리고 오늘은 더더욱 감사드리는 건 이제 한 박사님의 열정. 그래서 4월 4일에 지금 재정우 박사님 양자 머신러닝 특강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 기본을 다뤄줬으면 하신다는 설문 결과가 있으셨어서 한 박사님께서 또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기본 머신러닝 특강을 또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오늘 네, 그 4월 4일에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재정우 박사님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사이트에 참여 예정인데 그래서 이제 온사이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얼굴 뵙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어,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그 이제 특강을 하기 전에 이제 좀 기본적으로 이제 약간 머신러닝에 대한 감을 좀 잡고 간다라고 시작을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 머신러닝을 더 잘하시는 분들께는 좀 시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머신러닝을 제대로 아직 공부를 못 해보신 분들께는 이번 강의가 그나마 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일단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그 제가 큐스켓 텍스트북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이제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서 이제 양자 머신러닝에 좀 쓰이는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픽업 해가지고 다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양자 머신러닝이 약간 특화된 인트로덕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의 그 렉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앤드류 교수님의 코세다 렉처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좀 머신러닝 그 자체를 좀 깊게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강의부터 시작을 하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여러 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한 오버뷰부터 시작을 해서 슈퍼바이즈 러닝, 그다음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하는 법 자체를 잘 모르시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편미분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편미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다뤄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피처 맵, 커널 메소드 이런 것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양자 머신러닝 텍스트북을 보시면 한 챕터도 떡하니 있습니다. 이게 근데 머신러닝 처음 보는 분들께는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 거고 어디서 나오는 건지 되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수학적으로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네, 네, 그 여기 앤드류 교수님 렉처는 이제 이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오버뷰, 그다음에 슈퍼바이저 러닝,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제 피처 맵, 언슈퍼바이저 러닝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사실 이 그림을 띄워놓고 시작했었는데, 이제 뭐, 이제 실제로 이 기계가 생각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고, 머신러닝은 이제 이 AI라는 큰 분야 중에서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익스플리시트하게 프로그램 되지 않고도 컴퓨터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제 사무엘 교수님이 정의를 했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를 제가 이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어, 이 저는 김치찌개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제가 이제 김치찌개를 만들고 싶은데 좀 컴퓨터를 스마트하게 이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컴퓨터 이용해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제가 최고의 레시피를 찾아서
어, 제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그 레시피를 따라가는 겁니다. 어, 레시피를 따라가는 건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제가 트레디셔널 프로그래밍을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뭐 돼지고기 준비하고, 이제 김치 준비하고, 뭐 이런 뭐 이제 뭐 기름을 통해서 볶고, 뭐 마늘을 넣고, 이제 팔팔팔 잘 끓이면, 이제 돼지고기, 이제 김치찌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화면 보이는 거 맞죠? 네, 혹시라도 저는 안 잘 보이면, 보입니다. 네, 다른 분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 저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앞에 실수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이제 레시피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뭐 그냥 이 레시피대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레시피를 몰라도 만드실 수 있는 뭐 백종원 씨나, 뭐 저희 레시피 알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맛있는 뭐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레시피를 모르는 경우에는 저희 김치찌개 못 만들어요. 뭐 재료도 문제지만 일단 레시피를 알아야지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는데 레시피를 모르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좀 스마트하게 이용해 보자라고 해서 근데 이제 어떻게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냐? 이제 머신러닝의 방법인데 이거는 어, 우리가 이제 김치찌개의 예시들을 주고 컴퓨터가 레시피를 추론하게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 이제 음식점을 찾아볼 때 카카오 맵을 켜고 뭐 이렇게 김치찌개 먹고 싶다 하면 김치찌개 검색을 하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식당들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 보통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본 요소가 평점이죠. 식당의 평점. 그래서 식당의 평점들을 보고 이제 예를 들면은 별 5개 가까운 식당들을 이렇게 추려냅니다. 그래서 이 별 5개 가까운 식당의 김치찌개 레시피들을 주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의 입맛에 맞는 최고의 레시피를 가진 김치찌개의 레시피를 추론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 레시피들을 가지고 이제 저에게 맞는 레시피를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레시피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 컴퓨터 추론할 거니까. 물론 이제 문제도 있죠. 저희가 카카오 평점 별 5개짜리 김치찌개 골라냈는데 예시가 너무 적으면 사실 뭐 김치찌개의 레시피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추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프로그램도 되지 않고 저희 뭔가 컴퓨터가 런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두 번째 예시를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와닿는 예시를 하나 더 드리자면 제가 흔히 물리에서 알고 있는 F는 MA를 이용한 뭐 그런 예시를 하나 드리도록 해요. 이제 저희가 이 뉴턴의 제2법칙에 따르면 힘이 좋아지면 가속도를 알 수 있어요, 무조건. F는 MA라는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반적인 트래디셔널한 프로그래밍으로는 저희가 정확히 뉴턴 세컨드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힘이 5뉴턴이다라고 하면은 가속도는 1m 세크 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A는 F 오버 M을 만들어 놓고 그냥 F5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죠. A가 1이 나오는데 머신러닝은 그렇게 하려고 프로그램이 된 건 아니에요. 이제는 저희가 이거를 모른다고 했을 때 A는 F 오브 M을 모른다고 했을 때 일단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어떤 힘이 뭐 1뉴턴일 때는 가속도 얼마고 1.5뉴턴일 때는 얼마고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데이터들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힘이 5뉴턴이 주어지면 가속도가 얼마일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해야 되는 거는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어떤 비헤이비어를 따를 것인가를 이제 컴퓨터가 학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학습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F가 5뉴턴이면 A가 1뉴턴이겠거니 예측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면은 자주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될 얘기가 어떤 추론된 모델, 뭐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이라는 얘기를 들으실 거고 그리고 프레딕션 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고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프레딕션 한다라는 얘기를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의 종류는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제가 앞서 그 컨텐츠 얘기 드릴 때 소개해 드렸지만 일단은 지도 학습, 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비지도 학습,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 있고
사실 하나가 이제 강학습이나 reinforcement learning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스코프에 벗어나니까 제외를 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어진 데이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정답이 뭐냐. 그래서 앞서 주어졌던 예시에 대해서는 주어진 힘이 이제 어떤 저희가 피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답. 이 저희가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X랑 Y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줬던 예시에 대해서는 주어진 힘 F에 대해서는 가속도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거를 이제 저희가 회귀 방법이라고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아까 김치찌개 예시 같은 경우에는 김치찌개 재료들, 그러니까 이 재료들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피처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과 뭐 김치찌개의 예를 들면 저에 대한 맛, 제가 이제 김치찌개 먹어봤을 때 맛의 평가, 맛이 있냐 없냐는 어떤 정답으로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이 평가가 이제 있다 없다를 이제 레이블로 주어질 수 있고 이거는 분류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얘기를 하고요. 근데 또 다른 러닝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unsupervised 러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supervised 러닝은 레이블 정답이 주어졌을 때를 저희가 지도학습 얘기를 하고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어떤 식당들의 김치찌개 재료를 쫙 주고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어떤, 맵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든가, 어떤 김치찌개의 스타일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얘는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제 이 데이터들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어떤 학습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unsupervised learning을 하고,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로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클러스터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 그림 하나로 딱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고, 각 데이터가 이제 원인지, X인지, 별인지 중요한 거는 슈퍼바이스 원이고요. 왜냐면 이건 답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는 게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독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룹으로 묶어가는 게 클러스터링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답을 구별해내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독습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드는 섹션에 들어가게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독습은 피처가 있고요. 어떤 주어진 데이터의 특징이 있고 거기에서 답이 주어진 겁니다. 레이블이 주어진 형태고요. 그래서 지독습은 주어진 정답으로부터 배우는 게 지도학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은 데이터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밸리데이션 셋까지 하면 이제 세 개를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학습을 시킬 트레이닝 셋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아까 김치찌개의 예시로는 뭐 예를 들면 카카오 평점 별 5개짜리 그 식당들 레시피를 다 트레이닝 셋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에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 트레이닝 셋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뭐 회귀 학습들을 뭐 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를 생성해내냐면 어떤 모델이란 거를 생성하게 돼요. 근데 이 모델은 뭐냐면은 어떤 기본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뽑아낸 함수예요. 그래서 f of x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을 이제 테스트 셋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실제 예측값과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제 학습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김치찌개 레시피를 뽑아내고 김치찌개 레시피보다는 그 아까 힘 가속도 이 얘기했었잖아요. 이 얘기를 뽑아내 여기 중에서 일부분을 테스트셋에서 뽑아내고 이제 그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서 이 모델을 생성한 다음에 제가 일부 추려낸 그 테스트셋의 정답은 알고 있잖아요. 그 정답과 예측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저희가 점수화를 해서 이제 실제로 얘가 학습이 잘 됐구나, 안 됐구나라는 거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다시피 테스트 셋을 통해서 예측한 이 프레딕션 y hat 하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정답 y와 얼마나 같은지를 점수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점수가 비슷하면 학습 잘 됐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예측과 정답이 많이 다르면은 이제 모델 성능이 굉장히 안 좋구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은 이제 이 linear regression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처,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힘과 이제 주어진 레이블, 가속도, 아까 여기는 가속도였죠. 이 둘의 관계가 선형일 때는 이 선형 회귀가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의 관계가 선형이라는 거를 가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이 f of x를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f of x는 선형 회귀식에서는 이러한 선형 방정식으로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x의 앞에 해당되는 이 기울기 w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y절편 b가 또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x랑은 무관한 그 y절편이 들어가게 될 건데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 주어진 데이터 i번째 데이터를 이 f of x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i번째 예측값 y hat i를 만드는 거를 이제 이 모델을 만드는 거를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는, 이제 그 인풋이 한 개인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처가 한 개인 것만 봤는데, 피처가 굳이 한 개일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재료들, 김치찌 재료들이라고 하면은 재료에 야채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제 인풋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집값 데이터를 또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값을 예측하고 싶다라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미션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집값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피처들은 많을 거예요. 뭐, 집 크기, 침실 개수, 뭐, 연식, 얼마 됐는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피처들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세 개죠. 이 세 개를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한 벡터를 뭐 x1이라고 하면은 x1, x2, x3 이런 첫 번째 벡터에 생성할 수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집값, 이 집값이 이제 y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선형 회귀 방정식을 일반화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y hat을 예측하는 건 똑같은데 저희가 집어넣어주는 인풋은 벡터가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벡터는 예를 들면 이 피처의 개수만큼의 디멘션으로 이루어진 벡터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피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각 피처를 구성하고 있는 그 기울기도 그거에 해당 그 크기만큼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웨이트, 그러니까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벡터가 될 거고, 각 피처들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웨이트 벡터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이어스 y절편은 이제 바뀌는 게 없이 스칼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인풋 벡터의 크기, 여기서는 이제 크기 3이니까, 웨이트 벡터의 크기도 똑같이 따라가야 된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되겠네요. 어, 네, 그래서 이제,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회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슈퍼바이스 러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또 다른 알고리즘이 분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류 문제가 뭐냐면은, 어, 저희가 이제 주어진 어떤 피처들이 있는데, 레이블은 아까는 예를 들면 집값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값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이 레이블을 연속적인 값 대신 평점 4점이 넘느냐 안 넘느냐로만 제가 레이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개밖에 없어요. Yes or no. 그죠? 그래서 이런 답이 이제 이산화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뭐 0, 1,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분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아까 다뤄봤던 선형 회귀를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잘 작동하지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 y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잘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한 회귀 모델은 따로 있는데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회귀 모델이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함수는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는 f of x가 이제 wx 더하기 b라는 간단한 형태였는데 지금은 이 wx 더하기 b가 이 익스포넨셜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지수로 떨어지게 됐고 얘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런 뭔가 이런 계란식의 함수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wx 더하기 b가 굉장히 커지면 1에 가까워지고 작아지면 0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극단적인 값들에서 0과 1을 이렇게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런 함수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어떤 특정한 threshold,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뭐 기준이 있고 이 기준보다 크면은 1,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가운데 점선 이 기준으로 이 가운데 점선보다 데이터 크면 1, yes, 예를 들면은 그다음에 이 특정한 값보다 작으면 no라고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빠르게 지났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채팅창에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뮤트 하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손바닥 들어주세요. 제가 채팅창에 보고 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네, 혹시 없으시면 네. 네. 네, 일단은 뭐 머신러닝의 전반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으셔가지고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제 값, 그러니까 테스트 셋을 이제 실제로 측정하는데 이제 생성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값을 이제 테스트 셋을 가지고 예측한 이 y 햇하고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 값 y하고의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게 성능을 판단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정량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코스트 펑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떤 실제값과 예측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제곱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제 뭐 이런 수학적인 특징 때문에 이렇게 제곱했는데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은 어떤 성능을 예측하는 데 가장 뭐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이제 어떤 모델이 학습이 잘 됐냐 안 됐느냐는 어, 정말 당연하게도 이제 이 코스트 펑션이 최소가 됐냐가 안 됐느냐가 이제 어떤 성능을 판단할 요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예측이 실제값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결국 나타내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코스트 펑션의 변수도 있는데 변수들은 이 웨이트 벡터 W와 바이어스 B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인풋하고 아웃풋은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거기 때문에 변수들은 사실 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를 하고 싶은데 이 주어진 변수들에 대해서 최소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처해 있는 문제가 될 거고요. 근데 수학적으로는 어, 이 주어진 변수들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최소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편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이냐? 저희가 이제 방금 다뤄봤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볼 건데, 뭐 제일 간단하게 그 바이어스가 없는 모델을 일단 우선적으로 보면 y 해시 이제 wx 더하기 b였잖아요. 근데 b가 0이니까 일단 wx라고만 두고 b천을 일단 간단하게 한 개만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x는 그냥 스칼라가 될 거고 w도 그냥 앞에 붙은 그 기울기가 될 거고 그래서 이 함수를 그려보면 네, x랑 y 네, 얘들 w랑 j에 대한 함수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x제곱 함수 같은 게 되는데 여기서의 최소값은 당연히 이 가운데 지점입니다. 0이 되는 지점이 이제 될 건데 어, 이제 말 그대로 이 편미분이 그러니까 w에 대한 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이 이제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저희가 이제 편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이 최소가 된다고 이제 좀 개런티를 할 수 있냐면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코스트 펑션 J가 이제 컴플렉시티라는 어떤 볼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사실 개런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수학적으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곱을 두 번 해야 돼요. 미분을 두 번 해서 0보다 작은지 안 작은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0이 되는 거는 필요 조건이고 그러니까 이거 미분 한 번 했을 때 0이 되는 거는 필요 조건이고 사실 충분 조건은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작은지를 봐야 되는데 뭐 얘는 무조건 0보다 작겠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컨벡시티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0이 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바이어스까지 집어넣으면 사실 왜 0이 되는지도 사실 논리는 똑같습니다. 이제 b를 집어넣어도 이제 w와 b에 대한 함수도 그려봤을 때 똑같이 이런 뭐 3차원 형태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볼록한 함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최소가 되는 지점 실제값과 예측값이 비슷해지는 지점이 정확히 이제 그 b에 대한 미분도 0이고 w에 대한 미분도 0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뭐냐면은 모든 변수의 미분이 0이 되는 값을 찾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경우, 그러니까 피처가 아까 같이 뭐 한 개 이런 경우에는 뭐 굉장히 쉽게 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고 찾기 쉽지만 피처가 엄청나게 많아진 경우, 그래서 피처가 뭐 D게 있는 경우, 인 경우에는 이제 B까지 포함해서 D 플러스 1차원에서의 플랫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3차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이제 얘는 뭔가 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뭔가 비주얼라이즈해서 최소값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행위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점에서 미분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형태를 알고 있으면은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지만 수학적 형태를 모르는 경우에는 얘 모든 점의 미분을 이제 컴퓨터도 구해야 될 텐데 모든 점의 미분을 구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마이크가 켜져 있는 소리도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직 질문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점의 미분을 구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계산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다루는 경우에는 이런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컴플렉시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볼록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미분했을 때 0이 되기만 하면은 최소값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뭐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아니라 뭐 아까 맨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런 프로퍼티가 보장돼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어떤 이런 식으로 스코링을 하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이런 컨벡시티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호락호락하게 뭔가 호락호락하게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된 게, 이 gradient descent 이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트 펑션의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gradient descent는 이거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희가 코스트 펑션의 변수는 얘기 드렸지만 이제 웨이트 벡터랑 바이어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임의의 초기 값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임의의 초기 값을 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건데 이 WRP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느냐 이런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변수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알파라는 값을 도입할 건데 알파라는 것이 이제 흔히들 들어보셨을 러닝 레이트라는 어떤 상수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 뒤에 붙은 게 코스트 펑션의 편미분한 거가 편미분한 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변수에다가 러닝 레이트 곱하기 편미분을 해서 새로운 변수 W1 프라임을 만들고요. W2도 마찬가지 W2 프라임 만들고 바이어스도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프라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언제까지 반복하냐면은 최소값에 달할 때까지 최소값이 이제 언제냐면은 이게 0이 되는 지점까지겠죠. 이 편미분의 한 모든 값이 0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실제로 이제 모델을 다뤄보면은 이제 이 모든 값이 0이 되는 그런 해피엔딩 시나리오는 별로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얼마만큼 반복할 건지를 보통 컴퓨터 입력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아이디어하게는 최소값에 달할 때까지 반복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가 이제 하나의 문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왜냐면 러닝 레이트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잡아주냐에 따라서 그냥 값이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저희가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러닝 레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임의로 주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거는, 러닝 레이트가 크고 러닝 레이트가 작을 때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 정도를 일단은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는데 알파가 큰 경우에는 이 미분값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의존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W랑 B가 예를 들면 제가 B가 0으로 두고 W에 대해서만 보면은 W가 굉장히 후후 바뀌겠죠. 왜냐면 러닝 레이트가 크니까 그러면 얘가 후후 바뀌니까 어, 학습의 속도는 일단 굉장히 빠를 거예요. 학습의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최소값에 도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지만 문제는 얘가 너무 후후 바뀌기 때문에 제가 최소값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최소값에 도달을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학습이 제대로 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최소점에 수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파가 너무 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알파를 그러면 굉장히 작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알파가 너무 작으면은 뭐 내려가는 속도가 일단은 굉장히 느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확정적으로 최저점에 수렴을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적절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얘기 중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 얘기하면은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더 심화적인 알고리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도록 하고 일단은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편미분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 이 편미분이라는 거는 이제 일단 편미분 하기 전에 이 그레디언트 벡터를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큐스케 텍스트북에도 이제 뭐 그 parameterized circuit 그 섹션에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표시를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미분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모든 파라미터를 이렇게 편미분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이어스 말고 이 W1부터 예를 들면 WB라고 하면은 이 모든 미분을 하나의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1부터 WD도 하나의 벡터가 되고 W1 프라임부터 WD 프라임까지도 하나의 벡터가 되고 근데 이 미분한 거 그러니까 라운드 W1, 라운드 W2도 이런 식으로 벡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벡터 미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 벡터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역삼각형처럼 생긴 벡터의 화살표 위에 있는 이게 하나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J를 W라는 벡터 그 자체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하나의 노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 숙지 않으신 분들은
이 example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텐데, 편미분할 때는 이제 변수 여러 개인데, 어떤 한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다른 변수들은 무조건 상수로 두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 미분하는 방법에서 상수는 가만히 두고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편미분할 때는 다른 변수들 다 상수로 둔 다음에 제가 미분하는 변수들만 다루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코스트 펑션이 있다 라고 했을 때 B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W2랑 W1 얘들은 B에 대해서 미분할 때는 관심이 없는 애들. 그래서 얘는 일단은 B로 미분하면 그냥 이게 다 0이 될 거고요. 관계가 없는 애들이니까. 이 B제곱만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B제곱을 미분하면 2B, 그러니까 2 곱하기 B가 됐고, 이제 이 그레디언트 벡터 J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W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가 하나의 벡터가 성분 나올 거고 W2에 대해서 미분한 게 하나의 성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W1에 대해서 미분해 보면 W2는 관계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W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제 W2는 하나의 성수니까 이 W1이 이제 한 번 미분돼서 없어질 거고, 그러니까 4 곱하기 W2 여기 나오겠죠? 여기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W1에 대해서 여기 미분하면은 X제곱 미분을 한 거니까 이제 2가 앞으로 떨어질 거고 4 곱하기 W1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2 여기 나올 거고. 그다음에 W2에서 마찬가지 미분해 보면은 W2 미분한 거 여기 나오고 W2에서 미분한 거 여기 가운데 부분 여기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벡터기 때문에 W1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W1 방향으로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X1 해시라고 했는데 그 아까 그 노트 부분에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웨이트 벡터의 방향 그러니까 그 방향 벡터는 정확히 그 X 그 피처 벡터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를 똑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W1에 대한 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W1에 대해서 미분한 값하고 이제 W1에 대한 방향 X1 그다음에 W2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다음에 W2에 대한 방향 벡터가 있어서 이 그레디언트 네, 이 그레디언트 J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실제로 계산해 본다고 하면은 러닝 레이트를 0.5라고 뒀으니까 W1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는 여기 앞에 값만 가져가면 돼요. 이 X1에 대한 이 값만 가져가면 되고 그래서 W1 빼기 알파 곱하기 요 값. 4 곱하기 W1 더하기 W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W2는 이제 여기 있는 거 가져가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W1이 나오고 그래서 W 벡터는 이 두 개를 종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축은 X1에 대한 축은 값이 이렇게 되고 X2 축에 대한 값은 이렇게 되고 B 프라임은 해보면은 0이 돼요. 빵이 돼요. 그래서 바이어스는 0은 업데이트가 된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편미분이 좀 익숙치 않으시면 일단은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아직 잘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슬랙이나 이런 데 질문을 한번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썸업을 해보면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값이 나오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어, 일단은 뭐 그레디언트 J는 W 벡터에 대한 미분하면 이렇게 W에 대한 벡터에 대한 미분을 하는데 일단은 그 그레디언트 미분을 할 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일단은 미분을 하고 이제 쭉 벡터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벡터에 대해서 일단은 미분해 보면은 이제 한번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W 그러니까 2가 앞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앞에 붙고 뭐 이런 이제 디테일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꼭 그 구글에 네이버에 뭐 합성함수의 미분을 검색해서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레디언트 J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W1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W2에 대해서도 하고 WD까지 하고 B에 대해서 또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일일이 하고 넘어가진 않겠습니다만 이제 그 편미분을 좀 여러 번 해보시면 이렇게 결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편미분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꼭 이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형함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실제로 코스트 펑션에 대한 미분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꽤 힘들어요. 네. 뭐 질문 있으세요? 아, 아니. 질문 없습니다. 네. 네. 미분을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실제 컴퓨터로 계산을 하려면은 좀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이라는 걸 알고 이제 미분하는 형태가 이렇게 딱 주어져 버리면은 계산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플로스트 폼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왜냐면 이걸 그냥 미분 형태를 집어넣지 않고 그냥 이걸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고 어, 뭐 B 프라임도 마찬가지로 이걸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느냐? 라고 하면은 일단 이거를 이 폼을 알아놓으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분류 모드에서 쓰는 그 로지스틱 회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코스트 펑션을 구할 수 있는데 코스트 펑션이 좀 보시면은 알겠지만 굉장히 계산하기 쉽게 생겼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뭐 편미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거는 여러분들의 잠만 오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아직 편미분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은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편미분 마스터가 되실 텐데 어, 이 코스트 펑션이 왜 주어지냐라고 일단 물어보시면은 일단은 그 컴플렉시티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온 어떤 코스트 펑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봤던 리니어 리그레이션 코스트 펑션하고 약간 형태가 달라 보이는 게 그 이유가 있을 거고 근데 놀랍게도 이걸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사실 예측 값이잖아요. 형태가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y 해시고요 이게 y 햇과 y의 차이로 주어집니다. 곱하기 x 주어지는데 아까랑 비슷하게도 이것도 y 해시고요. 이것도 y 해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지스트 회귀와 선형 회귀가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둘 다 그 y와 그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곱하기 x 이런 형태로 주어져요. 바이아스는 그냥 둘의 차이에 비례하게끔 주어지고 그래서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그레디언트 디센트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습니다. 혹시 네. 그래서 궁금하신 거 혹시라도 있으면 손바닥 올려주세요. 네, 없어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뭐 질문이 또 생기시면은 슬랙에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그냥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다룰 내용이 조금 많이 걱정됐는데 준비하면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피처 맵과 커널 메소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께도 좀 여쭤봤는데 좀 많,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거를 진지하게 뭐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소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파트를 왜 넣었냐면은 이게 그 큐스켓 텍스트북에 나와요. 이 피처 맵과 커널 맵스 나오는데 이게 사실 퀀텀 머신러닝에서 좀 중요한 뭐라 해야 되나 중요한 계산 좀 약간 익스포넨셜 스피드업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퀀텀 머신러닝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 중 하나인데 고전 머신러닝에서 워낙 이게 다루기 힘든 파트다 보니 이제 양자 머신러닝 파트 큐스켓 텍스트북에서 이 내용을 딱 처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였지 하고 좀 생소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한번 준비를 해봤고 어,
그리고 최대한 좀 수학적인 내용은 최대한 점프를 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꼭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아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얘기는 제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회귀 곡선 방법이 있었고 또 이걸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분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SVM 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회귀 곡선을 아까 이런 뭐 그 뱀 뭐 지렁이 같이 생긴 이상한 뭐 곡선을 가지고 애들 어떤 회귀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 대신에 어떤 그냥 이 두 개 그룹을 가를 수 있는 하나의 선을 만들어 놓고 이 선을 대신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생각한 모델이 이제 이런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제 그 질문은 이 decision boundary라고 얘기를 하는 이 선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질문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자체를 하나의 리니어 리그레션 폼으로 저희가 선형이 알고 있는 건 선형 회귀 이 선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선형 이 선형선 가지게끔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이 바운더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예를 들면 여기 예를 들면 O랑 X를 구분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가장 가까운 O를 저희가 이제 플러스 1이라고 잡아놓고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x를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이 wx 더하기 b가 0이 되는 점은 저기 이 둘을 가르는 바운더리고 1이 되는 1이거나 이제 1보다 큰 경우에는 다 이제 5라고 구분할 거고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그 포인트들은 다 x라고 이제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를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바운더리 기준으로 해서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O인지 X인지를 구분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성능을 평가한다고 하면은 이 O랑 X를 얼마만큼 잘 구분했는지가 이제 하나의 성능 지표가 되겠죠. 그러려면은 이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거리를 기반으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이 O랑 X 그룹,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모칸 쳐놓은 거, 이 두 그룹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바운더리가 이 둘을 잘 구분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그 바운더리 기준으로 가까운 점, 요 O랑 요 X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둘의 그 구분이 잘 되겠죠. 근데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이제 계산해 보시면은 이제 E 나누기 W 벡터로 W 벡터 크기도 주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은 이 W 벡터의 크기를 최소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아이디어를 일단은 받아들이시는 거를 일단은 1차적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좀 건강에 별로 좋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수학적인 내용은 이제 제가 PPT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컨디션은 말씀드렸지만 이 W를 최소화하는 건데 이 W 최소화하는 거는 이 W 제곱을 최소화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제곱을 해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제한 조건이 있어요. 제한 조건이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그 둘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5는 플러스 1에 있어야 되고 x는 마이너스 1에 1보다 작아야 되고 5는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제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면 라그랑주 승수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도입을 해서 이 라그랑지안이라고 하는 이 요상하게 생긴 함수를 최소화하는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이 제한 조건까지 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W 제곱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일단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하는 것처럼 모든 그 편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편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W에 대한 편미분이 이렇게 주어지고 B에 대한 편미분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이 두 개의 결과를 조합해서
이 앞서 놓은 식에 이제 대입을 하면은 최소화되는 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람다에 대한 그 라그랑지안을 찾는 건 똑같은 문제도 귀결이 됩니다. 네,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x 제곱 막 이런 형태가 나오고 y 제곱 나오고 람다이 람다제 뭐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다. 뭐 이 정도는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 어 그래서 아까 봤었던 이러한 형태, 이 라그랑지안, 이거는 저희가 이 O랑 X를 어떤 리니어한 바운더리로 구분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라그랑지안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O는 이렇게 안쪽에 있고 X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고 그러면은 바운더리는 이렇게 선형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원형으로 이렇게 저희 구분할 수 있는데 원은 애초에 선이 아닙니다. 원은 선이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선형 회기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직선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원의 방정식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비선형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 똑같이 이제 정확히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비선형 변환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x를 가지고는 직선을 표현했지만 이제 x 제곱이라는 걸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곡선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피처 매핑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x를 가지고 x나 x 제곱이라는 벡터를 만드는 거를 하나 이제 피처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만 보자면 아까 선형적으로 구분했을 때는 x 곱하기 x에 x와 x의 그런 내적으로 주어졌었다면 이런 비선형 형태를 도입을 하면은 이 비선형 변수를 포함하고 있는 벡터의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를 이제 커널 트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 라그랑지안 써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이 phi x를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원 같은 경우에는 x 제곱을 사실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x 제곱을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못 찾아요. 거의 못 찾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피처 매핑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x를 x 제곱 x 이렇게 2차원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원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차원이 커지면 계산량이 많아지고 뭐 마지막 문제점은 뭐 슬슬 느끼기 시작하겠지만 머신러닝 정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나온 게 이제 이 커널 트릭, 커널 메소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파이에 대한 형태를 모르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다 계산하냐. 뭐 원도 아니고 만약 이상한 구름 형태 같은 경우에는 뭐 알 수도 없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커널 메소드, 커널 트릭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아까 보여줬던 파이와 파이에 대한 내적을 그냥 하나의 커널 함수 K로 정의를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X와 J에 대해서 대칭이죠. 내적이니까. 근데 이 대표적인 커널들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널을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그냥 트라이얼 에러로 리니어 형태면은 뭐 당연히 쉬울 테니까 이거는 뭐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폴리노미얼 커널이나 뭐 시그모이드 커널, 가우시안 커널 같은 여러 가지 커널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커널들을 제가 파일을 몰라도 아까와 같은 그런 비선형 바운더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커널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잘 구별하는지를 계산한 다음에 도입을 하면은 사실상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커널 트릭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벡터의 이제 내적으로 주어진 거는 사실 어떤 비선형 문제를 다 선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선형성을 못 띠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선형성을 띠는 거는 다 양자 컴퓨터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처리를 가능케 하는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텍스트북 세션의 이 파트에서 이제 얘기를 하실 때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 왜 커널이란 메소드가 갑자기 퀀터 컴퓨터에서 왜 갑자기 튀어나오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비선형 바운더리를 만들 때도 제가 벡터로 바꿔가지고 어떤 선형
리니어 오브젝트로 바꾼 다음에 저희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양자 컴퓨터도 뭔가 효율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도 있을 거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뭐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실 때 조금 더 그 부분에 베이스로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딱 하나 남은 언슈퍼바이즈 러닝 남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좀 정신이 좀 아늑하시죠,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아까 SVM에서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근데 SVM에서 저기 어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그 영역의 네. 센터까지 거리인가요? 아니면 그 가장 엣지에 있는 어떤 분포의 거리 같은가? 거리 거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에서 센터까지가 바운더리 아니면 기준이요. 예 예. 네, 바운더리 기준은 아까 제가 선형 바운더리 얘기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이 바운더리는 이 두 개 딱 가운데 있거든요. 그럼 일단 그 두 개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 딱 가운데 있는데 엣지는 아까 말씀하신 엣지는 요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고요. 바운더리 얘기하는 거는 저기 요 가운데입니다. 저기 가운데. 그래서 바운더리를 어떻게 결정하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최대한 멀게끔 하는 거고 이 둘 사이의 거리 최대한 멀게끔 하는 그러니까 W가 이제 결정이 되면 딱 가운데가 이제 바운더리가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비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어 반대로 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W가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마이너스 1이 된 지점이 뭐 X를 이렇게 포함하는 큰 원 하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1이 된 지점은 요 쬐깐한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딱 그 둘의 가운데입니다. 그게 바운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SVM에서 네, 중간에 빨간 디스전 바운더리가 있고 네, 네. 여기서요. 그럼 그 네모난 저기 0하고 X하고 표시가 있을 때 그 센터점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맨 바깥쪽에 위치한 분포를 잡는 거예요? 맨 바깥쪽에 위치한 어떤 원소가 되나요? 아니면 평균점을 잡나요? 어, 그러니까 혹시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이 노란색 점을 여쭤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노란색은 이 바운드는 제일 가까운 점입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데요. 아, 여기는 제일 평균점이 아니고 제 바깥쪽에 있는 네네, 거예요. 제일 가까운 지점. 네, 제일 가까운 지점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네, 이 제일 가까운 점을 기준해가지고, 네, 이게 플러스 1. 왜냐면은 이게 플러스 1이고, 이 윗부분은 다 플러스 1보다 큰 값이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다 이게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제일 가까운 여기가 플러스 1, 여기가 뭐, 플러스 1.2, 뭐, 2,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블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주어진 데이터를 여러 가지 그룹으로 나눠 본다든가 할 때 저희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을 쓰게 될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클러스터링이 있는데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은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예를 들면은 K의 클러스터 나누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K가 3인 클러스터링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를 클러스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도대체 학습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답이 없는데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얘는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뭔가 코스트 펑션 같은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각 클러스터의 중심이라고 하는 요 빨간색 X 보이시죠? 이것과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가 최소화되는 지점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이 없는, 저희가 레이블이 없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도 K가 3개인 클러스터링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이제 디멘셔널 리덕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그 뭐 어떤 집값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뭐 중요한 요인들만 뽑아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정말 수만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뭐 이 6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정말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뭐냐 딱 2가지만 뽑아냈을 때 X1과 X5를 뽑는 뭐 이런 피처 셀렉션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 강남에 있냐 강북에 있냐 뭐 하나의 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주변에 뭐 호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요소들도 하나의 피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피처 셀렉션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셀렉션이 아니라 얘를 어떤 음, 잘 피처들 잘 조합을 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축이 뭔지를 뽑아내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선형대수를 해가지고 뭐 아이겐밸류 뽑아내는 건데 일단 저희가 지금 당장 중요하게 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얘기 이제 간에 대한 얘기인데 뭐 텍스트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퀀텀 간이 나옵니다. 그 텍스트북에 퀀텀 간이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간의 목표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범죄 저지르자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것처럼 뭔가 해보자라는 건데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일단 어떤 인풋을 주고 인풋을 줬을 때 이 제너레이터 모델은 뭘 하는 거냐면은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지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하겠지만 뭐 컴퓨터가 지폐가 뭔지를 알고 어떤 인풋을 넣었을 때 지폐를 바로 생성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상한 거를 막 뚱딴지 같은 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경찰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분류 모델이 이게 진짜 지폐,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준 건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생성된 모델을 준 건지를 구별하는 친구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진짜 가짜를 판별할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당연히도 이게 가짜일 거고 이게 진짜라는 걸 판별할 건데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게 실제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모델을 이제 계속 주면은 실제 모델을 계속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 모델과 비슷한 그림들을 이제 계속 차근차근 생성해 나가기 시작할 거고 결국에는 이 경찰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학습한 모델을 보면은 결국 진짜 지폐랑 계속 똑같이 수렴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이 간의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퀀텀 버전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느냐라는 게 이제 이 텍스트북에 나올 얘기가 될 건데 이제 전에 그 저번 주에 이제 노클로닝 시어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양자 상태는 원래 제대로 복사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양자 상태를 최대한 비슷하게 복사를 해보자는 게 이제 하나의 꼴이 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논문에서도 알려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클래시컬 간에 비해서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이 가능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드밴티지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 제가 가져온 이 2번째 레퍼런스의 그림은 이거를 이제 슈퍼컨덕팅 그러니까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에서 구현한 실험 논문에서 이제 가져온 건데 이런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크와 리얼을 생성한 다음에 이거를 자꾸 돌려가지고 실제 리얼 값과 페이크가 비슷해진다는 것을 구현을 했고 그래서 이 내용은 텍스트북 섹션 퀀텀 간 파트에 이제 이거 발표하실 분이 잘 공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많이 길었는데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머신러닝은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론하는 학습을 하는 거고요. 슈퍼바이즈 러닝은 말씀드렸던 뭐 회귀 모델, 분류 모델 이런 것도 있다. 레이블이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코스트 펑션의 최저점을 찾아가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피처 스페이스 커널 메소드는 일단 비선형
피처들을 리니어한 벡터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 비주덕습은 뭐 클러스터링, 디멘셔널 리덕션, 간 이런 것들이 있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좀 양자 머신러닝을 할 때 좀 알면 좋을 만한 머신러닝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서베이를 해봤는데, 사실 이제 수학적인 내용을 제가 뭐 이렇게 깊게 파고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저는 이제 좀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최대한 좀 아이디어 위주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박사님 주말에 이렇게 양질의 발표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봐도 앞으로 텍스트북 이제 스터디 할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벌써 10분 정도 지나서요. 추가 질문은 슬랙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모두 한 네, 박사님께 바로 감사 인사 네, 전하고, 네, 자료는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 인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네, 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